올해 잠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얼마나 오를까요?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뭐 이견이 다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뭐 아무리 못해도 5에서 10% 정도는 눌려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잠실, 삼성동, 뭐 대치동, 청담동 뭐 이런 데들 다 마찬가지인 거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뭐 다주택자들이 사는 건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은 그 취득세를 내면서 거기를 살 엄두를 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사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제 뭐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 이런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곳들은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2명이 사러 올 게 1명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뭐 경쟁이 덜해지니까 가격이 올라도 좀 덜 오르겠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금 한 4, 5년 정도 해놨으니까 이제는 실거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전세가 좀 없어가지고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꽉 묶인 곳들은 전세가 또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는 올라가는데 매매는 좀 살짝 눌려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무주택자인 상태로 이걸 살려니까 또 이거는 쉽지 않은데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풀린다면은 이제 전세 끼고 살 수 있어서 잠실이든 뭐 삼성이든 뭐 이런 데들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은 조금 상향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가격이 좀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재건축 그런 단지들 뭐 잠실 주공 5단지도 그렇고 대치동 쪽에도 지금 재건축이 되면 좋을 만한 그런 입지에 대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를 실거주 하라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 최소 2년을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안 살려고 했던 분들도 토허제가 풀렸어? 그러면은 이제 전세 끼고 그냥 사놔도 되겠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부족해서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 실거주 하기 싫어가지고 안 사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까지 어쨌든 이제 쏠림 현상이 조금 생기겠죠? 그럼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격 상승 요소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뭐 재건축도 그렇고 뭐 실거주 이런 게 좀 풀려가지고 좋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인근 지역들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옆 동네들이 지금 반사이익을 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도곡동이라든지 뭐 반포라든지 뭐 역삼동 뭐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뭐 바로 옆 동네니까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데 그 동네는 전세 끼고 집을 살 수도 있고 다른 동네 갈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사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 수요가 또 저쪽으로 또 가니까 이제 뭐랄까요? 풍선 효과가 이제 일어났던 게 다시 이렇게 쭉 맞춰지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저는 예전부터 뭐 반대하는 편이었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딱히 좋을 게 없다. 왜냐하면 풍선 효과로 옆 동네들이 확 올라버리죠. 확 오른 다음에 이 동네는 이제 실거주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전세가 이제 탄탄해져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도 어차피 큰맘 먹고 집 팔고 뭐 들어왔는데 오래 살아야지. 살기 좋은 동네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그냥 계속 삽니다. 살다 보니까 또 여기는 어쨌든 느리지만 또 상승은 계속 하거든요. 그럼 얘는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 있는 상태.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또 언젠가 또 풀어야 돼. 그러면은 뭐 다시 또 이게 또 치고 올라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늦출 수는 있겠지만 절대값을 낮추는 정책은 아니어가지고 뭐 단기적으로는 쓸 수 있겠죠. 근데 뭐 지금처럼 막 4년, 5년을 하는 거는 뭐 이도저도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쪽이 조금 그래도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부인담님 안녕하세요. 31세 미혼 남성입니다. 광명사거리역 쪽에 롯데캐슬 49 타입 청약에 당첨돼가지고요. 1차 중도금까지 납부했는데요. 지금 현금 1억 4천 정도 있는데 2억까지 모아가지고 여자친구 이름으로 용인 수지구청역 쪽에 구축 아파트를 매매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결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조금 더 좋은 선택 있을까요? 네, 항상 단골 질문이죠. 여자친구와 내년쯤에 결혼하고 싶은데 돈을 섞어가지고 무리하게 한번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이번 판에 한번 큰 부자 한번 돼볼랍니다. 라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제가 똑같이 항상 말합니다. 결혼
하기로 한 예비 신혼부부라는 거는 결혼식장 잡고 결혼식장 들어가기 2달 전부터 말을 해라. 그전에는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2달 뒤에 결혼해요. 그러면은 뭐 저희가 좀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돈을 합쳐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도 어쨌든 1차 중도금 내신 거면 앞으로 산 넘어 산이죠. 그러니까 돈 들어갈 것도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어차피 노는 돈 잠깐 저기 가가지고 불린 다음에 다시 여기 들고 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어떤 일이 항상 뭐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분양을 받든지 해가지고 한 2, 3년 뒤에 잔금 치르기로 딱 정해져 있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중간에 잠깐 돈을 어떻게 살짝 좀 불려보려고 하는 마음에 뭐 다른 거에서 굴리는 거를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레버리지를 좀 써가지고 투자를 하나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컨트롤 해가지고 완주하는 게 목표여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다른 거에서 더 불리면 되잖아. 그럼 다른 거 하다가 잃게 되면 이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게 투자니까 번다고 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우선은 잘 마무리하자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견례하고 동생 파혼했습니다. 혼인신고 해봐야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결혼 예정이신 분들, 오빠 우리 결혼하는 거 맞지? 그럼 걱정하지 마. 난 너밖에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요. 왜냐면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건데 왜 니네들이 악담을 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혼까지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혼인신고까지 해서 이제 살아본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 알아. 이게 절대로 쉽지 않은 길이었거든요. 이 중간에 고비가 많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넘어지면 일어나고 막 다리 부러지면 이렇게 포복으로 기어와가지고 겨우겨우 식장 들어가는 거예요. 식장 들어가서도 안심하면 안 돼. 앞에 주례하시는 분이 주례하고 있을 때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갈 때 둘이 갔다가 혼자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섞지는 말라. 돈을 섞는 거는 나중에 확실해지면, 그러니까 서로 법적으로 조금 껄끄러워지는 상태가 됐을 때, 이게 뭔가 법적으로 껄끄러워지지 않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섞으면 기본적으로 싸움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돈을 섞었을 때 싸움이 많아지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결혼 준비도 빡센데, 근데 여기서 지금 돈 가지고 싸움까지 난다?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도 투자는 그냥 개인 명의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봤던 것 중에는 남자가 신용대출을 받아요.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여자를 줬어. 그리고 여자친구가 명의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나 1년 반 뒤에 결혼하기로 이제 약속을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올라버렸어. 이게 올라버린 거야. 여자친구께 올라버린 거야. 내 거는 안 올랐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이제 싸우면서 그럴 거면 헤어져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친구는 이제 어차피 남남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무이자로 빌렸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원금만 줄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남자친구는 아니다. 이거는 사실상 공동명의다. 그렇기 때문에 번 돈을 나한테 반은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미 싸우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참전을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 간에 이제 약간 가족 간에 이제 다툼이 돼서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 민사소송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경호님, 그렇게 되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이건 판사가 결정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합의한 내용이 있겠죠. 당연히 합의한 내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카톡이라든지 대화 내용이 증거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반해가지고 판결을 내리겠죠. 이게 내가 공투로 하자고 한 거를 단순히 돈 빌려준 거예요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정황도 분명 있을 것이고 증거가 있을 거라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37살 남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태까지 부익남님 말 듣고 자가 만들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현재 분당에 실거주하고 있고요. 화정 쪽에 집이 한 채씩 있는데 2개를 처분하고 합쳐가지고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대로 가야 될지 합쳐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본인의 연봉을 고려해가지고 합치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클래스 101에도 런칭한 강의에서도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무작정 제일 비싼 집을 사놓으면 좋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내 연봉 대비 너무 좋은 집을 사는 거는 그렇게 행복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살기도 힘들 뿐더러 들어가서 살아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내 소득이 충분히 좋으면은 합쳐도 되는데 뭐 그런 게 아니고, 아 그거 사는 거 일생일대의 엄청난 결정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면은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인터넷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 뭐 짤도 많을 텐데, 제가 예전에도 뭐 연봉 2억 넘어도 반포 가서 못 산다 뭐 이런 얘기들 영상에 찍은 게 있어요. 그게 농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근데 아닙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더 빡세졌어.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서울의 상급지라고 부르는 곳들 있죠. 거기서 거주를 해본 분보다 거주를 안 해본 분들이 훨씬 많죠. 전국에 사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 동네가 뭐 그렇게 빡세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집값들도 다 20억, 30억대가 넘어갔고, 20, 30억대가 넘는 동네들의 30대 중후반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30대 중반에 어떻게 그렇게 비싼 집에서 애들을 키울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은 뭐 부모님의 지원이 있든지, 아니면 엄청난 고소득자든지, 아니면은 자수성가 사업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동네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뭐 투자를 조금 잘 해가지고 뭐 이걸 이제 뭐 무리해가지고 집을 이제 사겠다, 난 그냥 상급지 가고 싶어서,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좀 이제 힘든 거죠, 상대적으로. 옛날에 뭐 찍어놓은 뭐 연봉 2억으로 반포 가서 사는 게 뭐 안 되는 거,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전세 대출을 나라에서 왜 보증을 하는 거예요? 개인 대 개인의 일인데 이걸 왜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전세 보증보험이 생긴 지는 꽤 오래됐는데, 본격적으로 쓴 거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하우스 푸어의 시절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매가는 막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전세는 막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매매가는 주춤주춤 하는데, 집 안 사면 뭐 밖에서 천막 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전세나 월세를 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가는 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집을 안 사니까 매매가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그때 2012년 13년에 기사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송파 잠실의 전세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이 전세 문제 해결해라 막 하면서 막 기사들 막 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이제 정부도 이제 막 국민들이 뭐 전세 문제 해결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야 이거 보증보험이 있잖아라고 하면서 이제 보증보험을 이제 가입을 시켜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월세 내는 거 대비 이 전세로 가면 이자가 싸다. 그러니까 전세를 얻어라. 대신에 우리가 보증을 서줄게 해서 이제 뭐 빌라나 이런 데로도 이제 사람들이 막 전세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주춤하게 만든 거죠. 그때는 좋았는데 이게 이제 저금리를 만나고 이제 뭐 비아파트 쪽에 이제 전세를 막 사람들이 얻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전세 사고가 터질지는 또 예측을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두가 익숙해져 버렸어. 이제는 당연히 정부가 내 전세금을 보장하는 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바꾸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100% 보장도 10% 낮추는 겁니다. 이것도 쉽지 않죠. 이 반발이 되게 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답이 없습니다. 전세 보증을 해줄 돈도 없고 답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월세가 가속화된다는데 진짜 전세가 없어지는 건가요? 전세값을 시장가대로 못 받을 바에는 구축 아파트 수리 안 된 집을 전세 싸게 해도 들어올까 말까겠네요. 전세 살려다가 매수하려는 사람도 생기겠어요. 월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규제하면 월세가 늘어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전세를 규제한다기보다는 전세한테 주던 약간 과한 혜택을 좀 줄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상대적으로 뭐 월세 대비 뭐 장점이 좀 사라지는 거니까, 전세 쪽이 월세 물건이 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월세도 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3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집 하나 사두고 지방에서 전세살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가구 1주택자 지방의 공시지가 4억 이하 악성 미분양은 사도 된다던데요. 더 기다리면 큰 평형도 풀리겠죠?
거의 30평대만 해당되는데 그 평형은 좁아가지고 힘들거든요. 요번에 정책 나온 거 중에 지방에 미분양 난 거,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이라는 거는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악성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말 그대로 그냥 빈집이니까. 빈집인데도 거래가 안 되는 거라서 그거를 뭐 할인해주고 요즘에 뭐 뭐 골드바를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차를 준다 뭐 이런 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분양 좀 받아주세요 막 하는 그런 지금 힘든 단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지들이 지금 이제 요 정책을 뭐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돈이 좀 있는 분들이 1주택자이신데 어차피 이거 비과세 받는 것 때문에 2주택으로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이 지방에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면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악성 미분양 하나를 이제 터는 거죠. 그리고 이 매수자, 1주택자였던 매수자는 계속 1주택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또 한 채가 생기니까 경기가 좋아졌을 때 2주택으로 이제 양쪽에서 같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세금은 이제 1주택자처럼 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애매한 게 뭐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기본적으로 양도세라는 거는 벌어야지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가 더 먼저지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게 먼저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비과세라던데요 뭐 저도 이거 살래요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것인가 라는 걸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방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요. 지방이 뭐 인구 감소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래도 인구 감소가 막 엄청나게 막 뭐 지금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전부터 인구가 계속 뭐 내려가고 있었고 이제 뭐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여전히 뭐 300만 명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도 좋은 동네가 있고 거기 사는 분들도 이사 가고 싶은 워너비 지역이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퉁쳐가지고 뭐 지방은 아예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서도 또 똘똘한 한 채로 가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진 않은 거죠.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똑같이 서울하고 똑같이 똘똘한 한 채로 지금은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정부나 어떤 뭐 국회에서 만든 법과 규제가 다 그쪽으로 좀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빠졌다가 이제 막 그래도 회복을 하고 합니다. 대구도 수성구가 그렇게 공급도 많고 주변이 다 박살나고 했는데도 반등하고 있어요. 좋은 동네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고 대안이 없거든. 그런 데들은 반등하고도 회복하는데 그런 게 아닌 곳들은 뭐 지금 뭐 심각하죠. 안녕하세요.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주비 대출을 끼고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최선인가요? 계속 가격이 뛰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약간 최상위 지역 같은 거 있잖아요. 최상위 지역 그런 곳들은 증여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자식이 부자가 되는 게 우리 가족한테는 훨씬 더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우리 애한테 뭔가를 주는 순간 뭐 나의 어떤 이 발언권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드는 것도 우려되기도 하고 얘 줬다가 얘가 막 날려먹을까 봐 막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복잡한 심정 때문에 부모님이 끝까지 쥐고 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최상위 지역을 막 가지고 있다고 치면 나중에 돌아가실 뭐 그쯤 돼가지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 상속세나 이런 것들이 꽤 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뭐 예를 들어 80세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이 80세 동안 뭐 예를 들어 얼마를 모았는데 야, 이 중에 한 절반 가까이를 이제 정부한테 주고 나는 이 나머지를 우리 애한테 줘야 되네. 야, 내 인생에 40년 번 게 허망하게 없어지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최상위 지역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면 뭐 받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게 더 올라가게 되면은 뭐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세금이 더 커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저희 부모님은 포항에 사세요. 집을 파시려고 내놨지만 거의 포기하고 사시면서 기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대로 지금 지방의 소도시, 그 소도시에서도 정말 뭐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골치가 아프죠. 왜냐면 이 결국에 뭐 가격을 낮춰서라도 이 집을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한테는
이 집도 어쨌든 1주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택수를 규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집 개수 자체를 늘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명의를 어쨌든 바꾸려면 받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연고 주택이 많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집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면서 자식한테 상속이 돼야 되는데 자식들이 상속을 거부하는 거죠. 상속 거부하는 순간 이제 그 집은 뭐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그냥 빈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뭐 철거를 해야 되는데 돈을 누가 내냐 뭐 이런 것부터 어찌 보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감소가 이제 시작됐고 이건 어쩔 수 없이 뭐 필연적인 거라면 지방의 아주 작은 집들, 뭐 지방에 뭐 이렇게 선호되지 않는 낡은 집들 이런 곳들은 앞으로 이제 마지막 주인이 끝까지 들고 가서 이제 무연고가 되는 뭐 이런 케이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될 텐데 뭐 어쩌겠어요. 뭐 이렇게 뭐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저희 아버지는 세무사이신데도 자식한테 미리 증여를 안 하려고 하세요. 한남 여의도 다 싸들고 계십니다. 자식 입장에서 먼저 말 꺼내기도 어렵네요. 미래에 세금 내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 중입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좀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죽고 나서 세금 나오는 건데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그래도 아깝지 않으세요? 라고 생각을 저는 들었는데 그분의 입장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한테 잘 해줘서 자식이 나한테 잘 해준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거 내가 들고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 그러니까 얘한테 줘서 내가 준 이상의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물론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 이렇게 하다가 세금 30억 내 라고 하면은 그 30억이 내 돈인데 라면서 아깝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야 어차피 그거 내가 뭐 죽으면 내 돈도 아닌데 뭐 알아서 해. 대신에 내 말 잘 들어. 이런 건 가능하죠. 내 말 잘 들어라.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게 소문이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과도하게 좀 뭐 과장된 에피소드가 이제 풍문으로 돌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식한테 줬더니 명절에 안 온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들리나 봐요. 왜냐하면 명의를 줘버리면은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합니다. 명의를 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등기를 좀 걸어가지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저는 사실은 이게 되게 문제라고 봐요. 뭐냐면 이 증여세도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높잖아요. 상속세도 문제지만 증여세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대비 좀 너무 과도하게 노인분들이 굳이 그 자산을 막 쥐고 있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 집이 만약에 30억짜리라고 했을 때 30억을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한 5억 정도만 그냥 애한테 줄 수도 있고 뭐 3억만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걸 줄 때마다 뭐 세금을 막 뭐 1억 뭐 2억씩 막 떼버리니까 야 그럴 거면 내가 안 주고 가지고 있는 게 맞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쥐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사회 경제로 봤을 때는 그래 좋은 건 아니죠.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뭐가 좀 돈이 있으면 뭐 창업도 해보고 뭐 사업도 하다가 뭐 말아먹고 하면서 뭐 하다못해 뭐 인테리어 사업이라도 잘 될 거 아닙니까? 창업이 많아지면 뭐 가구라도 팔리고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뭔가를 이제 하기보다는 이제 수성을 하죠. 지키려고 하시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돈이 잘 안 도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뭐 명분이 명확하잖아요. 아니 내가 너한테 주는 순간 지금 세금을 뭐 20% 30%씩 떼가는데 내가 이걸 왜 주냐? 네가 벌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참 민감한 주제죠. 어쩌겠어요. 내 돈 줄 때 갑자기 줄어든다는 걸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받으신 게 없어가지고 본인이 줄 때 엄청 줄어든다는 거에 대한 감이 없으신 것 같음. 네, 세금 얘기는 사실 뭐 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내가 그러면 나보고 죽으란 얘기냐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너 나 죽기 바라니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민감하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증여세나 뭐 상속세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는데 이제 엄마죠. 아내분이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야, 안 되겠다. 야, 이거라도 줄게 하면서 막 이렇게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뭐 평범한 사람들이 뭐 그런 걸 신경 쓰나요? 잘 신경 안 쓰죠. 그냥 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더.
안녕하세요. 나이 56세 은퇴 3년차 가장입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48평이 저의 전 재산이에요. 제 알바 소득 500만 원으로 가족 4명이 살고 있는데요. 너무 포기하기가 아깝습니다. 팔고 하급지로 가가지고 넉넉히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버티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고 푸는 게 나을까요? 네, 뭐 그런 분들이 많죠. 이제 간혹 이제 왜 이렇게 신혼부부만 뭐 상담해 주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사실 나이 많은 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소득이 낮은데 집값이 너무 비싼 거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죠. 물론 그 집을 내가 옛날에 샀기 때문에 뭐 나는 뭐 대출이 많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집이 너무 좀 내 느낌에 좀 과한 거지. 예를 들어 막 이게 막 30억이다. 근데 이거를 뭐 대출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살아야 되는 이유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은퇴했고 그럼 이거 팔아서 뭐 그냥 내가 한 20억은 뭐 어디 뭐 금융자산 같은 거 뭐 배당하는 거에 넣어놓고 10억으로 그냥 뭐 경기도에 하나 집 사가지고 그냥 배당 받으면서 따박따박 받으면서 그냥 인생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뭐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닙니다. 뭐 그게 무조건 재테크적으로 나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내가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고 돈도 모으고 열심히 살았던 건데 그거를 뭐 끝까지 이 좋은 걸 왜 안 팔아요? 라고 하면서 이거 끝까지 가져가시면 뭐 재건축 되면 뭐 얼마가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내가 당장 쓸 돈이 없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의 영역입니다. 선택의 영역인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재테크적으로 보면은 이건 있죠. 그걸 팔면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그걸 살 확률은 없을 것이다. 뭐 이거는 뭐 거의 맞지 않을까.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나는 우선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뭐 조금 지방으로 내려가서 뭐 여유 있게 좀 살겠다. 뭐 그런 것도 본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이거를 그래 이거 팔고 하면 결국에 다시 우리 자녀들은 이걸 못 사겠지? 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또 아쉬운데? 라고 하면 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이거의 선택은 뭐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팔아가지고 배당주에 넣어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미국 주식이 막 한 10년 동안 쭉 올랐기 때문에 배당주에 넣으면은 뭐 돈도 많이 벌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건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여의도 시범 아파트 뭐 이런 게 재건축 돼가지고 진짜 그때 가가지고 막 한 6, 70억 돼서 월세만 막 한 뭐 1,500, 2,000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길 잘했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택이 꼭 배당주만큼 나쁘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지금 이제 재건축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도 싸고 뭐 월세도 싸가지고 그런 거지 뭐 이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판단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집을 사는데 왜 사야 되는지 장문을 해가지고 내야 되는 어이없는 경우를 당했어요. 사유재산 침해하는 규제였음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집을 왜 사시죠? 라는 거에 대해서 사유를 써야 됩니다. 집이 필요해서요. 집이 필요해서 삽니다. 라고 말하면 좀 뭔가 숙제를 잘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구청장한테 내가 이 집이 왜 필요한지를 잘 써야 돼. 왜냐하면 허가제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허가를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다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집이 필요해서 사는 거를 어쩌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초기에는 그런 사례도 없고 뭐 예시도 없고 이거 주택에 적용했던 적도 없고 막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구청 직원들도 너무 난감한 거야. 이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으라고 지시는 왔는데 당장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허가를 받으래. 그러면 구청장도 너무 당황스럽지. 제가 왜 이걸 허가를 해줘야 돼요? 해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증빙을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보통 토지잖아요. 토지 거래니까 이게 뭐 그린벨트가 풀린 거나 뭐 공단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토지를 미리 선점하려고 하는 그 땅 투기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투기꾼들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려고 사유를 쓸 때 뭐라고 쓰겠습니까? 너 땅이 왜 필요한데? 저요? 그러게요 하면서 이제 사유를 못 쓴단 말이지. 그래서 그 허가를 받으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농사를 지을 거예요. 그런 것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제가 옆에 논이 있거든요. 그 논 옆에 또 제가 논을 좀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사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래 너 통과. 이게 원래 이 취지였단 말이죠. 근데 아파트에다가 이걸 걸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 이 집 왜 사? 저 그냥 이거 살고 싶어가지고요. 그거 말고는 없잖아. 그거 말고 뭐가 있어? 저희 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이 집을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유를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기에 그 공무원들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멘트를 한 그런
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니 그냥 원래 살던 동네 사시면 되잖아요 라고 어떤 공무원이 무심코 던진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막 논란이 되고, 더 재밌는 건 이거였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 33평에 살고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33평이 좀 좁았던 거야. 그래서 같은 단지에 45평 이런 걸로 옮기고 싶었던 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자기 단지에 사는데 자기 단지로 가는 거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유잖아요. 근데 이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사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쓸 거야 이거? 집이 좀 좁아가지고 좀 넓히려고요 라고 한 거죠. 뭐 그거밖에 없잖아 사유가. 그렇게 썼더니 그 공무원이 물어본 거예요. 집이 왜 좁아요? 아니 제가 집이 좁다고요. 아니 지금 두 분이 사시잖아요. 내가 봤을 땐 집이 안 좁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또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6개월인가 지나가지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였나? 어디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해줘라 하면서 예시를 막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허가를 해줘야 되는 예시 같은 것들도 막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도 이제 그때서야 이제 네, 이제 해주고 막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건가라고 참 답답했었는데 그게 벌써 5년이나 됐네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뭐 경기도부터 뭐 엄청나게 다들 거는 거야 이제. 뭐 지자체들이 막 다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없어져야 되는 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없어져야 되는 규제죠. 주택에 대한.